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의 객관적 병합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어에서 느끼는 바가 잡히잖아요. 딱 소, 청구, 용어에서 소, 청구, 객관적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뜻이죠. 반대는 주관적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병합, 합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대상이 한 절차에 합쳐져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복수의 여러 개의 청구, 이 부분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X가 Y, 동일한 주체 사이의 청구, 대상이 복수로 1 내지 2 또는 3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관적이라고 할 때는 공동소송을 또는 다수당사자 소송을 말할 때 쓸 수 있죠.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측이 복수로 있는 이런 경우죠. 공동소송의 경우는, 다수당사자 소송의 경우는 대상이 복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 사이에, 여러 명의 주체 사이에 하나의 청구씩 복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소송의 경우는 대상이 복수로 되는 게 전제되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우리는 복수 청구, 그래서 지금 복수의 청구를 배우려고 하는데 다수 당사자 소송과 합쳐서 이 큰 개념으로 복잡 소송이라고 그래요. 복잡하다. 다만 이런 복잡 소송은 1대1 청구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게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볼 건 아니에요. 1대1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두 개의 사건이 한 절차에 펼쳐진다. 1대1 사건으로 펼쳐지던 것이 두 개로서 대상이 두 명이 등장해서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 민사소송을 어렵게 보니까 나아가서 복잡소송에서는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1대1 소송을 소의 제기에서부터 판결, 소송을 종료한 이런 단계까지 배운 것을 전제로 복잡한 소송에서는 어떤 특수성이나 어떤 절차적인 추가적인 이 원리가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지금 확인하면서 익혀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여튼 복잡 소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복잡한 건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겁먹지 말고 1대1 사건을 추가적으로 전개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예상을 하면서 보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잡 소송 중에 소의 객관적 병합을 배우는데,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 처음부터 이렇게 X가 Y 사이에 분쟁이 두 건이 있을 때 원시적으로 병합으로 할 수도 있고 후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X가 1만 청구하다가 소송 도중에 무언가 이유 때문에 2를 청구해요. 또는 1을 청구하다가 2로 바꿔요. 그랬을 때 이 경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후발적으로 병합이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어요. 원고가 그렇게 병합을 후발적으로 시키는 경우를 소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소의 변경. 지금 소의 객관적 병합을 배우는데 262조가 이 소의 변경에 관한 거고요. 한편 피고 측이 후발적으로
병합을 만드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어요. X가 Y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했는데 이 1번 청구와 관련 있는 청구를 반소로서 Y가 원고가 돼서 원래 소송의 본소의 원고인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후발적으로 소가 객관적으로 병합되는 거예요.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라는 것을 기존 본소에다가 병합해서 이용해서 그 절차를 이용해서 내는 거니까 후발적으로 병합이 벌어져요. 이것은 조문이 269조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조문을 보면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되는 게 253조고 원고가 소변경하는 게 262조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게 269조예요. 원고가 소변경하는 경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후발적으로 소가 객관적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53조에 소의 객관적 병합, 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 원시적인 경우를 생각해보고 후발적인 경우를 특별히 262조가 청구의 변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269조가 반소로 나타나는데 262조의 청구의 변경 내지는 소변경과 269조의 반소는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후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264조에 중간 확인의 소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중간 이 중간은 용어가 조금 이해할 줄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송 도중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소송 도중. 그 다음에 소송 형태는 확인의 소예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소송은 이행소송을 보는데 이행소송 말고 확인소송, 형성소송이 있는데 소송 도중에 확인소송을 내는 거예요. 이 경우는 원고든 피고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원고든 피고든. 그런데 어떤 점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216조에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상계 항변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 자체는 이유증의 판단으로서 기판력이 없다라고 원칙적으로 배웠어요. 이것을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첨예하게 다툼이 되는데 끝내 결론이 나도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인도 청구권 자체의 존부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기판력 있는 이 판단으로서 이유증의 판단에 불과해서 기판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판결 단계의 청구에 대한 판결 단계로 승격시켜서 기판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고든 피고든 이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든지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라는 부존재 확인을 중간에 이전 인도 청구 소송의 도중에 그 소유권 자체,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확인의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후발적으로 객관적으로 병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송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 도중에 소유권 그 자체, 선결적인 그 쟁점에 대해서 아예 기판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자체의 확인을 걸고 들어갈 때 쓰이는 것이 원고든 피고든 그 소유권 자체의 존부를 확인 소송으로서 그 자체의 존부의 판단을 받아내면 소유권 자체가 기판력으로서 그 자체가 그것은 소유권의 존부가 소송물이니까 확인 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의 존부가 소송물이 되니까 소유권 자체가 소송물로서 내려지는 판단과 그 다음에 인도 청구권 자체에 대한 판단이 두 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병합돼서 판결로 두 개가 등장하는 하나의 어떤 전부 판결로서 두 사건이 등장하게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쓰임새가 있는 중간 확인의소가 지금 조문의 264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의 객관적 병합의 큰 아웃라인은 조문 지금 말해줬고, 그 다음에 원시적인 경우, 후발적인 경우, 그 다음에 원시적인 경우는 원고가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죠. 피고가 처음부터 자기가 지금 피고는 수동적인 사람이니까 복수로 들어오라 말아라 이렇게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경우는 원고가 경우에 따라서 피고와의 다툼에서 2개, 3개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치고 들어갈 때 쓰일 수 있는 소의 객관적 병합.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원고 측에서 쓸 수 있는 후발적 소의 객관적 병합이 결과적으로 되는 소변경. 피고 측이 반소로 치고 들어가서 후발적으로 결과적으로 소의 객관적 병합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원고 피고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확인의 소송으로서 원고든 피고든 사용할 수 있는 264조의 중간 확인의 소, 이 4가지 틀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각계의 요건은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 들어가는데, 원시적인 소의 객관적 병합 252조의 조문은 큰 요건이 엄격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두 주체가 사이에 있는 분쟁이니까 그걸 한 절차로 같이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다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민사사건하고 행정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하고 가사사건하고를 이렇게 붙인다든지 하면 그런 거야 안 되겠지만, 그래서 조문을 보면 동종의 같은 절차의 어떤 이런 급이면 큰 문제 없이 객관적 병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에 관해서는 관련 재판적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의 문제도 설사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1번은 A법원에 관할이 있고 2는 A법원에 관할이 만약 없을 때 A법원에 이 2개를 묶어내려면 뭐가 하나 지금 문제가 터지냐면 1번은 A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2번이 A법원에 자기 2번 청구가 속성에 이 A법원에 관할이 있다면 뭐 그런 문제도 필요가 없는데, 뭔가 때문에 A법원에는 2번 청구는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번 청구가 A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래서 2번을 병합해서 내려는데 2번 청구는 A법원에 관할이 만약 없을 때는 그럼 못 내느냐 부분서 그걸 낼 수 있게 해주려고 25조의 관련 재판적이 작동을 해요. 그럼 25조의 관련 재판적은 여러분이 민사항법 1에서 배웠는데, 관련 사건은 특별히 그 A법원, 지금 말한 설명에서는 A법원에 재판적을 생길 수 있도록 25조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재판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청구에 대해서 A법원에 관할이 있고 2번 청구에 대해서 A법원에 관할이 있다면 굳이 관련 재판적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A법원에 내는데 지장은 없는데, 만약 1번 청구가 A법원에 관할이 있어서 거기다가 2번 청구도 같이 내려고 하는데 2번은 A법원에 관할이 없다라고 했을 때 25조의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관련 재판적의 작동이 있기 때문에 관할 문제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의 객관적 병합은 동종의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는 사건이면 무방하다. 즉 민사사건이면 무방한 거예요. 민사랑 행정이라든지 민사랑 가사 이런 거는 조금 함부로 안 된다라고 되는 것인데, 반해서 같은 민사사건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할 문제가 혹시 불거질 수 있지만 그것도 25조가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관할 문제도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관할이 없을 때 관련을 했을 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이렇게 커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떼놓고 봤을 때는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병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판적의 작동에 의해서 관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에 있어서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은 거의 엄격하지 않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